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여러 대선 주자 중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부정부패 청산의 소신, 2번 분열된 국민 통합 능력, 3번 안보 및 외교 위기 극복 능력, 4번 안정적 국정 운영의 잠재력, 5번 경제 위기 극복 잠재력, 6번 국민과의 소통력, 7번 특별한 장점이 없다, 8번 잘 모르겠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리얼미터입니다. 저희는 정치, 사회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전화번호는 02-780-0621입니다. 선생님이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선생님이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선생님의 연령이 올해 만으로 18세 이하이면 1번, 19세에서 29세이면 2번, 30대이면 3번, 40대이면 4번, 50대이면 5번, 60대 이상은 6번을 눌러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다음은 여야 차기 대선 주자 10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지지하는 정치인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호명은 무작위 방식입니다. 1번 남경필, 2번 문재인, 3번 손학규, 4번 신상정, 5번 안철수, 6번 안희정, 7번 유승민, 8번 이재명, 9번 홍준표, 10번 선교안, 11번 없다, 12번 잘 모르겠다. 선생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번 서울, 2번 경기, 인천, 3번 대전, 충청, 세종, 4번 강원, 5번 부산, 울산, 경남, 6번 대구, 경북, 7번 광주, 전남, 전북, 8번 제주.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현재 사시는 세부 지역은 어디십니까? 1번 부산, 2번 경남, 3번 울산.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사무직, 2번 노동직, 3번 가정주부, 4번 자영업, 5번 학생, 6번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7번 무직, 8번 기타.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보수, 2번 중도, 3번 진보, 4번 잘 모르겠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보수, 2번 중도, 3번 진보, 4번 잘 모르겠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1번 근로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2번 권력과 관료의 부정부패, 3번 안보 및 외교의 위기, 4번 국민 상호 간의 갈등 심화, 5번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6번 기타, 7번 잘 모르겠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1번 근로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2번 권력과 관료의 부정부패, 3번 안보 및 외교의 위기, 4번 국민 상호 간의 갈등 심화, 5번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6번 기타, 7번 잘 모르겠다. 최근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 다수가 작은 금액을 투자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이른바 국민주도형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주도형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찬성한다. 2번 찬성하는 편이다. 3번 반대하는 편이다. 4번 매우 반대한다. 5번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여러 대선 주자 중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부정부패 청산의 소신. 2번 분열된 국민 통합 능력. 3번 안보 및 외교 위기 극복 능력. 4번 안정적 국정 운영의 잠재력. 5번 경제 위기 극복 잠재력. 6번 국민과의 소통력. 7번 특별한 장점이 없다. 8번 잘 모르겠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어떤 것부터 좀 살펴봐야 할까요? 일단 언급량을 좀 보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의 언급량을 보면은 928만 건 정도 되거든요. 928만 건. 예. 이게 이제 제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딱 1년간 분석한 거고요. 예.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하면은 1000만 건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사실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한 달에 한 뭐 100만 건 그 정도면은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뉴스거리거든요. 한 달에 100만 건이요. 그렇죠. 하루에 10만 건 정도면은 모든 뉴스에서 탑 기사로 다루는 정도의 그런 언급량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연관 검색어, 인물로만 봤을 때 사실 1년을 통합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1위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성남 시장,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반기문, 노무현, 안희정 이런 순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1개월의 언급량이 한 190만 건 정도 되는데 네. 이 연관 검색어 인물이 확 뒤집힙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제 문재인이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 이 안희정 후보가 지금 지지율 상승 그리고 어떤 문재인 후보를 당 안에서 위협하는 거의 1순위로 이제 떠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안철수, 이재명, 반기문,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량이 상당히 높은 건데 요즘엔 사실 이제 언급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았는데 안희정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 후보보다 그 두 후보의 언급량이 더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네.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대세라고 하잖아요. 네. 문 후보는 그냥 대세다.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SNS에서 좀 정체되는 게 나올 만큼 나와서인지 아니면은 좀 인기가 사그라들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이제 1위 후보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 대선에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검증된 후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꾸준한 건데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다른 후보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커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만큼 어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후보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어에도 그러면은 이 인물 말고 또 네. 다른 카테고리를 짚어보자면 그렇죠. 이제 어떤 그 여론 동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꼽자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세라는 단어, 민주주의, 민생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고요. 민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후보다. 이런 이야기. 함께하는 이미지라는 긍정적인 키워드가 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건 소통이란 단어가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어떤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긍정적인 소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건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다룬 것들인데
뭐 패권주의라든지 뭐 종북, 무능, 뭐 원리 원칙, 소통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부정적 이미지의 소통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건 네. 함께했던 정치인들이 이건 뭐 TV에서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등을 돌리게 됐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안철수 후보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렇죠. 김종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은 사실 원리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까 네.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과 좀 멀어지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미지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사실 승리한 후보들을 보면은 네. 자신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꾼다든지 네. 채우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뭐 좀 좌편향된 이미지라든지 소통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미지, 너무 고집스럽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늘에 좀 가려져 있다.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은 사실 어떤 프레임에 갇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서로가 또 그걸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후보들보다는 그 프레임이 좀 견고하게 쌓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실제로 분석이 이런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평소에 뭐 정치평론가라던가 언론의 평가에 따르면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강점, 약점이 좀 뚜렷한 후보고 뚜렷하죠. 그리고 그만큼 적도 많고 팬도 많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적과 아군이 뚜렷하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약점으로 나온 뭐 부정적인 키워드라고 하나요? 부정 감성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 경우 이 나온 것들 중에서 조금 그래도 이거는 승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뀔 만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좀 보였나요? 뭐 사실 글을 제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흐름 자체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통이라는 게 긍부정에 지금 걸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사실 뭐 TV에 나와서 본인의 이제 강점이자 약점이 소통, 그러니까 말을 좀 스스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말을 좀 잘 못한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순수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정치라는 게 또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뭐 전에 대통령들을 보면은 그것도 본인의 어떤 강점으로 좀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한국에 말 잘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연관어 중에서요, 공약이랑 연관된 것도 좀 있었습니까? 그렇죠. 공약에 관한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사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공약이 좀 우리가 그 공약들 다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SNS에서 좀 관심을 보이는 몇 가지 공약을 살펴보면 안보 공약 같은 거거든요. 안보관. 네. 그렇죠. 문 전 대표가 이제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동참하는 동시에 협상과 대화를 병행해야 북한을 그 핵폐기라는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필수인데 그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을 현재 2.4%인데 3%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많지는 않은데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군복무 기간이잖아요. 네. 이것도 18개월까지 줄이겠다. 그리고 병장 월급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찬반 논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군에 아직 가지 않은 젊은이들이야 짧게 네. 줄여준다고 하면 좋겠죠. 부모님들 입장도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군대에서 뭔가 일을 배워서 후임에게 가르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좀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거에 대한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고요. 고용 관련 정책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81만 개까지 예. 늘려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점차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현실 가능한 얘기인지에 관해서 SNS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 하면 문 전 대표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관심사가 경선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경선 관련해서는 뭐 살펴볼 만한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네. 대선 후보 뽑는 선거인단 모집에 착수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인단이라는 키워드가 어제 오늘 굉장히 관심 있게 올라오고 있고요. 선거인단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 포럼, 바람개비, 자원봉사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경선에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하는 것 같고요. 네. 안희정 충남지사도 사실은 요즘에 어떤 중도 보수 젊은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인단이 중요한 게 꼭 민주당에 속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로는 다른 그러니까 당을 지지하면서 네. 이 선거인단을 신청해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표를 깎아먹은 이후에 우리가 좀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SNS 비판 글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역선택 관련된 글들.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오고 가고 있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지자들 모임인데 SNS에 네. 뭐 글 같은 거 많이 올리고 하는 분들이어서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잘 활용해서 오히려 좀 문재인 대표보다는 이 두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예.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예, 저도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SNS에서 어떤 커다란 흐름을 좀 찾기는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유권자를 좀 경선 참여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문재인 후보가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안희정 후보가 34.6%. 어떻게 보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가 7.5%. 좀 격차가 크긴 한데 초반 판세를 보니까 문재인 안희정 양자 대결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과연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1차 투표에서 문 전 대표가 과반을 만약에 넘기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하고 결선 투표를 두 사람이 치르게 될 건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그런 가정을 하고서 지지 후보를 다시 물어봤더니 문재인 후보가 55.1%, 안희정 후보가 42.6%. 12.5% 차이로 승리하긴 했는데 네. 안희정 후보의 어떤 상승세가 지금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어떤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반의 투표를 통해서 1차에서 끝내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선을 가지 않고 네. 1차에서 한 방에. 그렇죠. 저희가 트위터로 여론조사를 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국민 경선 이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이 됐는데 참여하실 분 중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궁금하네요. 그런데 네. 일단 문재인 후보가 74%. 오, 예, 예. 참여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5,375표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74%가 문재인. 2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안희정 후보 아닐까요? 2위가 22%거든요. 예. 이재명 시장이 나왔어요. 아, 그렇게 됐군요.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3%, 최성 시장이 1%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이렇게 쭉 여론조사를 보면서 뭐 대충 추이가 안희정 지사가 따라잡고 있고 문재인은 역시 여전히 대세고 이 정도로 봤는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러네요. 근데 트위터의 또 특성을 좀 보긴 봐야겠지만 상당히 의외의 결과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 뭐 후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언론사나 아니면은 전문 분석 기관에서 하시는 건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약간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겠다라고 뭐 분석한 결과가 이 트위터 여론조사랑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뭐 권위 있는 조사라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결과도 있었다는. 사실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라는 건 네. 크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2%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또 바람을 어떻게 몰고 갈 것인지 본인에게 더 씌워져 있는 그런 나쁜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좀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런 여론조사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떤 네. 좀 대세로 좀 편승하려는 그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전화 지지율도 10%의 사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요. 미국 대선에서도 사실 다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구글에서 빅데이터 분석했을 때는 트럼프에 대한 네. 언급량이 예전부터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분석한 그런 전문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SNS가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SNS와 그다음에 전화 기반으로 한 기존의 그 여론조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내놓을 수 있는 좀 새로운 방법도 좀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기존의 전화도 유선 전화에서 이제 무선 전화로 그나마 그렇죠. 옮겨가고 있는데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SNS가 정치판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좀 더 짚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양희은의 아침 이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K 라이브 9시 노지민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열린 스튜디오 양희은의 아침 이슬 듣고요. 지금 전민기 빅커뮤니케이션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야기를 위주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는 아예 이 SNS가 어떻게 대선에 미칠 수 있을지 좀 넓은 범위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는 어떤 정치라든지 선거에 있어서 SNS를 빼놓고는 쉽게 이야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어떤 우리가 투표를 올리는 데 있어서 SNS가 큰 몫을 했거든요. 파급력이 상당히 무섭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SNS 스타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뭐 팔로워가 10,000명, 뭐 20,000명.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올렸을 때 순식간에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지만 앞으로는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부터 SNS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한 후보로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중도층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데 상당히 큰 힘을 쏟아 부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후보들도 SNS의 그 중요성이라는 걸 파악을 이미 하셨고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안희정 지사, 최근 들어서 인기가 급상승한 안 지사나 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좀 이야기가 더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도 사실은 좀 뒤늦게 뛰어든 편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센터인지 뭔지도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SNS에 2분에서 3분짜리 동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과 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했던 게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워킹맘하고 육아,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본인의 공약들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늘 그 인물에만 집중하는데 공약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라온 거를 한번 보면서 이 후보가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또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지지 모임이 7,000명이 넘는 네티즌 부대예요. 손가락 혁명군인데 이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의견도 올리고 뭐 이 시장도 틈나는 대로 접속해서 직접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접 가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도 보고 어떤 대답하는지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저는 그래요. 이게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다른 후보에 대해서 막 비방이나 욕설보다는 이 사람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좀 들어보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예전은 우리가 문재인 대표 길 가다가 만날 확률도 상당히
적고 그럼요. 거기다 대화까지 한다는 거는 거의 네. 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예 저와 다른 세상 사람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그럼요. 네. 이제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물론 질문이 채택이 안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어떤 공약의 좀 핵심 키워드로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현장을 누비면서 셀프 카메라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죠. 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을 사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단상 위에다 컴퓨터 놓고서 증문즉답 5시간 내내 SNS 접촉한 4천여 명하고 질문을 받고 네. 화상 연결을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증문즉답 형태요? 예, 4천 명하고 5시간 동안 소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이 언론에 회자되기도 하면서 사실 안희정 지사가 잘 하고 있는 게 어떤 합리적인 그런 발언들 많이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대권 도전 선언한 다음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이건 약간 예전 스타일이긴 한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SNS를 아마 대선 후보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다. 일방적인 거 말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활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증문즉답 캠프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 사회자를 세우려고 해서 거의 섭외 단계까지 됐는지 직전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본인이 그냥 다 직접 하겠다며 그런 유의 행사를 많이 하는지라 주변에 뭐 보조하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장단점이 있죠. 말이 많아지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철저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습 많이 하고 돌발적인 발언이라든지 뭐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이 길어질수록 앞뒤가 달라지고 어제 한 얘기 오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소통에 있어서 가장 좀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활용을 잘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보다는 좀 더 빨리 활발하게 활용을 한 건데 그럼 미국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전부터 이 SNS가 정치인들의 소통 도구로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하고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따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SNS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게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략적인 활용. 네. 뭐 원칙 같은 게 있어요? 매뉴얼이나? 그런기보다는 네. 본인들이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스냅챗이라는 그 네. 앱을 활용을 했어요. 스냅챗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이고 있는데 예.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SNS거든요. 채팅 어플인가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SNS가 좋으면서 나쁜 게 어떤 계속 역사가 남는다라는 거죠. 기록이. 말실수하고. 지금도 아까 말씀해드린 그 장용준 학생. 네, 장재원 의원의 아들. 그것도 결국은 SNS에 남아있는 글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냅챗은 뭐냐면 보내는 사람이 시간을 설정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노 앵커님한테 어떤 글을 보낸다. 네. 그리고서 5초 있다가 확인 5초 있다가 이게 삭제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보고 난 이후에 5초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증발하면서 그 글이 어디에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3세에서 34세 이용자 중에 60%가 이 스냅챗을 사용할 정도로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거군요. 그 그렇죠. 어플이. 네. 그래서 힐러리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이유는 민주당 후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느낌, 네. 뭐 소통이 안 되는 느낌, 꽉 막혀 있는 느낌, 기존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미지가 많이 더 씌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냅챗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해서 이거를 가장 이제 주요 SNS 기반으로 네. 삼았었고요. 이게 또 강점이 뭐냐면
메시지가 곧 사라지잖아요. 네. 우리가 카톡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거는 5초 있다 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걸 통해서 공약이라든지 보냈을 때 이게 곧 있으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집중해서 빨리 봐야겠다. 봐야겠구나. 이런 효과를 노렸다라는 거죠. 이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많이 이용했는데 네. 트위터는 이 빠른 전파력이 네. 이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막 이런저런 센 발언들을 네. 하잖아요. 이게 빨리 전파돼서 언론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져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언급량이 좀 많았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네네. 이런 SNS 전략이 언급량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 거네요? 그렇죠. 물론 네. 뭐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슈가 됐어요. 늘 보면은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어떤 경선에 있어서 둘이 서로에 대해서 그 토론회를 지나고 나서도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삭제되고 트럼프가 했던 센 발언 그런 거 하나만 늘 남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본인이 알고 이 사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저렇게 왜 저런 무식한 말을 하냐라고 하지만 본인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알고 또 SNS, 트위터를 통해서 네. 그걸 가장 잘 활용한 후보 아닌가 싶습니다. SNS 전략이라는 게 후보별로 좀 특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사람인지, 네. 이 전략을 왜 사용하는지를 보면 파악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함정이라던가 이 부분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SNS라는 게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워낙 전파력이 순간 실수를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도 더 무섭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편하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를 참모진들하고 계산을 잘 해서 또 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 하나하나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정통 미디어나 신흥 매체나 다 말조심, 입조심 이렇게 기결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제 네. 누구나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는 네. 우리가 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잘 풀어 나가는데 그 약간 긴장이 풀린다든지 말이 많아지면 결국엔 본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늘 조심해야죠. 대선 후보라는 건 어디 가서도 행동 하나 말 하나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정치인이라면 본인 말에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댓글 잠깐 보면서 네네. 좀 쉬어가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작은 대선일 거다, 미니 대선일 거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이 오늘도 있는데 그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 대 안은 맞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재 추이가.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아니라 안희정이 돼버린 게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좀 현실적인 네, 평가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그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계속 하시지만 제가 그 연설문도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네네. 계속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어렵죠.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소통이라는 게 그 전문 분야에 있어도 좀 영어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그 쉬운 단어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쉽게 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내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 표를 많이 끌어왔다고 평가되고 분석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게 물러나면서 그 표가 안희정한테 갔다. 원래는 안철수가 최대 특혜자일 거다, 수혜자일 거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안희정한테 갈 표가 문재인한테는 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늘 보면 지금 20% 후반에서 30% 중반까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확고해요. 네.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려면은 40% 이상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좀 문제로 보이고 안희정 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안보 분야에 있어서 뭐 국방 문제 같은 거 결국에는 전에 여권에서 계속 가져오던 방향을 좀 이어가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좀 중도 보수층의 표를 좀 많이 얻어간 것 같은데 네. 뭐 이건 집안 문제긴 한데 저희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지금 안희정 후보에게 관심을 네.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찍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안희정 후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네. 어르신들 지금 60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 대표가 5060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정치 기자는 아니지만 저도 그냥 한 국민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그런데 계속 거고요. 뭐 여론 살펴보고 분석하는 게 업이시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웬만한 정치부 기자보다는 더 현실적인 그렇지는 분석을 못해요. 그렇지는 하셔야죠. 네. 저도 노력은 해보겠는데. 하셔야죠. 네. 50대 유권자가 이번에도 향방을 가를 거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이번에는 또 벚꽃 대선이 어쨌든 이뤄질 거다. 탄핵이 빨리 인용이 되는 뭐 그걸 가정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한테 표가 몰린 부분도 계속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그 총선 때부터 네. 그 SNS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 젊은 층이라고 해서 뭐 다 뭐 이념이 클릭하고 있고 네. 뭐 좌우 이렇게 나누긴 좀 힘든 게 40대 이후부터는 사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보수 쪽으로 조금씩 마음이 돌아가는데 지난 총선을 봤을 때 이 40대 후 그 유권자들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좌우로 좀 이념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모으느냐가 네.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좌우로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네. 진짜 어떤 후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 이끌어 나갈 건지 공약이라든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을 잠깐 봤는데요. 네. 정프로입니다라는 분이 네. 제 뒷담화 하지 마세요. 지금 듣고 계신가 보네요. 그래서 10시 15분경에 달린 거거든요. 네. 배용준 닮은 전민기 팀장님 그리고 김은주님께서는 정 팀장님이 정영진 씨보다 말씀을 편안히 잘하심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정영진 씨보다 먼저 나와서 앉으시길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안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정 대표님이 쭉 하시고 네. 가끔 이제 너무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대타로 가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배가 고파지네요.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얘기하신 게 정해 오신 게 좀 먹을 것 관련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짧게 좀 얘기를 나눠보죠. 요즘에 사실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언급량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그 적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언급량이 많은 걸로 따지면 뭐 방탄소년단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팬이 많아요? 그럼요. 엑소 이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게 다들 방대한 양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양이 적더라도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요소가 담겨 있다든지 어떤 시대 흐름에 맞는 거라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게 모디슈머라는 겁니다. 모디슈머. 네. 들어보셨나요? 모디슈머? 네, 들어는 봤죠.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쵸. 모디슈머 뭐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모디파이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이제 수정하다, 바꾸다. 그다음에 컨슈머, 소비자가 합쳐진 건데 요즘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어떤 레시피를 섞는 거를 이제 모디슈머라고 많이 부르는데 모디슈머는 여러 방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사용하시겠지만 뭐 립스틱 색깔도 빨간색이랑 뭐를 뭐 섞어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라인 그릴 때도 두 가지 섞는 분들도 있고 향수도 여러 개를 2개 정도 섞거나 뭐 물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향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모디슈머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즘 케이블 TV에서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편의점 음식 가지고서 새로운 음식을 창조해내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새로운 음식을 탄생시켜서 SNS에 올리는 게 요즘 약간 좀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뭐 대표적인 메뉴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게 예전에 이제 그 짜파구리라고 해가지고 네. 짜장라면이랑 너구리 섞는 게 있었고요. 이제 요즘에 떴던 게 이제 마크 정식이라는 건데. 마크 정식. 이제 갓세븐의 멤버 중에 마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 친구 이름을 딴 건가요? 그 분이라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친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한참 어릴걸요, 마크가. 저보다요, 어리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어떤 한 사람이 네.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그 편의점에 가면은 떡볶이 컵라면이 있어요. 그거랑 스파게티 컵라면이 있는데 네. 이거 2개 섞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세지 썰어 넣고 치즈 올려가지고 또 1분 20초 돌리면 상상은 안 되는데 맛있대요, 이게. 이게 올렸더니 사람들이 해먹어보고 아, 굉장히 맛있다라는 글들이 올라가서 네. 과연 그럼 이걸 이름을 뭘로 줘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갓세븐의 마크 팬이었던 거예요. 팬이어서.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오빠의 인지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마크 정식이라고 붙이면 사람들이 마크가 누군지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크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네. 이렇게 됐고 참 질문은 사실 어떤 음식이냐 물어본 건데 제가 얘기가 좀 세기는 네. 했어요. 그래서 마크 정식 근데 이게 TV에도 나오고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닭볶음면하고 치즈를 섞어서 워낙 맵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실제 그 제품으로 출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라고 했더니 네. 그 다음에 라면에다가 참치를 넣어 먹는 것도 이것도 또 출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도 요즘에는 이 SNS에 올라오고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하는 걸 네. 오히려 역으로 본인들이 해먹어보고 또 이걸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이 모드슈머 열풍은 왜 일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 일반인의 어떤 콘텐츠 생성 능력이 네. 요즘 1인 방송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다 보니까 이게 음식에도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음식 또 누군가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면서 그런 콘텐츠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거를 본인만 먹는 게 아니라 SNS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한번 먹어봐라 올리면서 이런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 네. 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SNS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빠르게 퍼지지만 또 빠르게 사라지는 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길게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지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뭐 SNS의 장단점 뭐 억지로 엮는 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잠깐 떴다가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정치인이나 음식이나 운명이 비슷한가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프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정말요? 네네.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또 연락이 옵니까 또? 네, 아무튼 조만간 뵙죠. 네, 오늘 2부 열린 스튜디오 전민기 비커뮤니케이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